안녕하세요. 국어 최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독 기술 마인드 해킹이라고 하는 비문학 부분을 작품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이 문단별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은 이제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중독 기술이 이제 생겨나게 된 그런 중독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인의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을 이유 없이 켰다가 끄는 거래요. 이 이유 없이 켰다 끄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런 알람이 오지 않았는데도 목적이 없는데도 스마트폰을 화면을 켠다고 합니다. 뭐 다시 끄고요. 또 잠그식 되어 끄다 끄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복 행동은요, 인종과 성별을 떠나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의 연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회사인 디스카운트의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만지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루 2671회, 상위 10%는 무려 5427회 만지게 되고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구체적인 수치,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해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 현실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부각해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반드시 필요해서 만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래요. 이 부분은 추측을 한 부분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린 단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할 뿐이래요. 그래서 중독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도심의 보행자,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 중 5명 중에 1명.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닌대요. 이 사람들을 폰워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18에서 24세의 미국인 중 44%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 잠들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폰 슬리퍼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쓴이가 지어준 부분이겠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미 확장된 신체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로 모른대요. 확장된 신체 기관으로 인식한대요. 그만큼 이제 내 몸처럼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가락 쥐었다 폈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비유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것 없이 활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스크린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중독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엔 대체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통계 자료로서 신뢰성을 높이고 중독 형상의 심각성을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이한 중독의 패턴이 드러나고 있대요. 여기에서는 이 중독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중독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중독의 패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타나 있어요. 이 중독 패턴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에 깊게 빠지는 과몰입 증상,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겁니다. 이 과몰입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빈지워칭이라는 말로 여기에서 소개를 다시 하고요.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빈지워칭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빈지워칭의 이제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빈지워칭 같은 경우 우리 넷플릭스 알죠? 넷플릭스 드라마 몰아보기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 시청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될 때 이 빈지워칭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TV를 강박적으로 쳐다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몰입 증상, 빈지워칭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소셜미디어, 우리 SNS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런 소셜미디어를 켰을 때 우리는 과격하게 빈지워칭, 과몰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뉴스를 확인한 후에도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빈지워칭, 소셜미디어, SNS를 빈지워칭 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 다 확인한 후에도 SNS를 떠나지 않고요. 소셜피드를 잡아당겨서 새 소식을 쥐어짜거나, 우리 이거 많이 해본 적 있죠?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에 내가 다 본 게 있다고 하면 새로운 소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을 무한히 내리면서 지난 소식을 파고든대요. 다 본 것 같아도 다 간 뒤에 잠시 뒤에 곧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에 상당히 과몰입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피드를 잡아당기는 습관처럼 들락날락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독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빈지워칭을 하는 중에도 집중을 하지 못한대요. 이게 ADHD, 주의력 결핍, 어느 것 하나에도 중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깊게 몰입한 동안에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 것에도 이제 주의할 수 없는 ADHD에 예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깊게 몰입해 있는 동안에도 하나의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다른 화면을 오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런 행동을 좀 하고 있긴 하는데, 일하면서도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있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있고, 아니면 넷플릭스 틀어놓는 와중에도 인스타그램 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는 중에 스냅챗 스토리 조회수를 확인하고, 유튜브 보면서 메시지 확인하고, 통화하면서 트위터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이제 과도하게 하고 있는 동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ADHD, 그 주의력 결핍 장애의 그 증상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과몰입과 주의력 결핍은 이제 현대인이 겪는 대표적인 행동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스크린에 몰입해 있어요. 과밀입해 있지만 극단적으로 산만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 스크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중독의 패턴, 과밀 증상이랑 주의력 결핍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오늘날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이제 이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중독되게 하는 중독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인의 중독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다양한 진단명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중독의 일부만을 설명하게 된대요. 현대인이 겪는 중독은 보다 근본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근본적이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기술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있대요. 이 기술 자체에 중독이 되게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이 주는 편리함, 이 편리함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기술 자체를 이제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더 많이, 더 오래 쓰도록 하는 중독성을 하나의 기능으로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이 중독적인 기술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 기술 역사에서 발견되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라고 해요. 왜냐면 이전까지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독을 목표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기술은 중독성이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중독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은 이제 예전에는 이전의 기술은 특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망치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 쓰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빨리 망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망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 뭔가 이 못을 박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망치 같은 경우에는 그 못을 박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은 어때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을 받고 나면은 이 망치라고 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빨리 망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의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초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역시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얘 같은 경우에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시키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그 부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날의 기술은 달라요. 기술은 망치가 아닌 갈고리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어때요? 빠져들게 하고 묶어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중독시키는 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거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중독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헤드셋 모두 더 깊이 중독되도록 유도를 해요. 결국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중독시키는 것이 이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인 중독에 대해서, 중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중독성을 설명하면서 이전까지의 기술과는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오늘날의 기술과 이전까지의 기술,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내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뭐 대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비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대조가 조금 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단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위에서는 이제 이 회사들이 기술을 중독적으로 만든다. 이 기술에 중독성을 넣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중독적인 것들을 만드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적인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독은 우연이 아니래요. 그래서 현대의 기술은 의도적으로 중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의도적으로 중독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독성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단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핵심 기능으로 무조건 중독되게 다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설계하는 다양한 방법론은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마케팅 유행어로 포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니르 이알의 책 쿡에서는 이러한 그로스 해킹의 방법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습관 형성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소개한대요. 이 습관 형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도파민을 자극하게 이제 제품의 기능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어때요? 뇌의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도파민을 자극시켜서 결국 제품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우버, 틴더 이러한 기술 기업의 사례죠. 대표적인 사례들 역시 모두 가변적인 보상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습관 형성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페이스북, 우버, 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습관 형성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습관 형성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가변적인 보상,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보상 주는 게 아니라요. 반대는 규칙적 보상입니다. 규칙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규칙대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가변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주지 않고요. 변화하면서 보상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변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규모와 시기, 언제 주는지, 얼마만큼 주는지 그 시기가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말한대요. 가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요. 이 보상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 이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는 더욱 강화되고요. 사람들은 보상을 위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습관 형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중독되게 만드는 건데요. 페이스북, 우버, 틴더 같은 데는 가변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 습관 형성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가변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모와 시기가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말한대요. 이 규모와 시기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이 보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요.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습관이 형성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심리, 그러니까 이제 가변적인 보상을 통한 이제 기대 심리를 이용했다는 루머에 휩싸인 적이 있대요. 진짜 그랬는지 몰라요. 인스타그램이 친구가 좋아요를 누를 때 바로 푸시 알람을 보내지 않고요. 좋아요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차를 두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가변적인 보상에 해당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게시물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보상을 어때요? 가변적으로, 규칙적으로 그게 올 때마다 주지 않고요. 가변적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보관해뒀다가 내보내게 되니까 이 푸시 알림을 좋아요가 떴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나눠보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반복 방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요거 이 내용들을 바로바로 보내주지 않던데 하면서 이 좋아요가 오지 않았을까? 그 좋아요 알림이 올리지 않았더라도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변적 보상을 활용한 그로스 해킹, 이제 습관을 형성하는 그로스 해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자 이제 스키니의 비둘기 시험을 이야기해줘요. 자, 이
비둘기 실험에서 유래한 가변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해킹에 앞서서 이제 오랫동안 인간 심리를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대요. 대표적으로 도박장에서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네요. 비둘기 실험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변적 보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가변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박장에서 쓰였대요, 원래는. 그래서 슬롯머신, 우리 슬롯머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삥삥삥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리고 그림 맞춰가지고 돈 나오고 하는 거 알죠? 이 슬롯머신을 당길 때 5달러가 당첨될지 5,000달러의 잭팟이 터질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555가 이렇게 다 맞았어. 그럼 5달러가 나오는 거고요. 5천이 뜨면은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보상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가변적인 보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가 가변적이죠. 그리고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시기도 이제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우리가 일확천금을 벌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되는 거죠. 오늘날의 기술은 이런 슬롯머신과 같은 이 가변적인 보상을 통한 크로스 해킹을 통해서 설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변적 보상을 통한 크로스 해킹. 인스타그램의 알림 시스템, 이런 슬롯머신의 잭팟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심리를 조작하기 때문에 마인드 해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글쓴이는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제목의 마인드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중독 기술, 중독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조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를 통해서? 가변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 가변적인 보상은 이제 시기나 규모를 예측 불가능하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이제 습관을 형성하게 하면서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하셨을까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다음 문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는요, 이제 여기까지는 중독 기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중독된 이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술에 중독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기술들이 중독을 목적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 이 중독을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중독 기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중독 기술의 악영향, 중독 기술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기술의 악영향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란시킨대요. 그러니까 막 어지럽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획득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혼란은 길게 말할 것도 없대요. 중독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교란시켜서 끊임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중독 기술의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기술업계의 당사자들마저 인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술을 만드는 그 업계의 당사자들, 만드는 사람들마저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뒤에서는 이 기술업계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의 초기 의사회 의장이었던 션 파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아이들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10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른다,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인정,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얻으려는 욕구와 행동이 위험 수준에 이르려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또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조시 엘먼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비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술업계 같은 경우에는 담배와 암의 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담배 업계와 같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와 암의 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담배와 암의 관계 같은 경우엔 담배가 암을 만든다라는 이제 관계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밝혀지기 전에 담배 업계래요. 근데 그 전까지 엄청나게 막 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독 기술의 위험성을 모르고
중독 기술의 위험성을 모르고 중독 기술에 중독된 현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에서는 이 중독 기술의 악영향을 밝히는 이제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의 요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이런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중독 기술에 중독되게 되면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을 확률이 높고요. 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우리 관심을 이제 끊임없이 사로잡는 그 푸시 알림, 메시지 같은 행동 유도,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들 있죠. 그거에 들어가게 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이제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집중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에서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방해받은 뒤에 집중력을 복구하는데 23분이 걸린대요. 어떤 것들을 이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집중하게 됐을 때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을 이제 페이스북 알림을 확인하려고 쓴다고 하면은 1분 플러스 거기에 집중력을 회복하게 되는 23분, 그래서 24분을 소모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중독 기술의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흥미롭게도 인간은 이러한 외부적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외부적 방해가 크면 클수록 스스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는 경향 역시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외부적 방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연구,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3분에 한 번씩 우린 딴짓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CPA, 지속해서 단편화된 주의력. 그러니까 집중을 쭉 길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단편화, 짧게 그것이 지속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길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독 기술의 악영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우울증과 불안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내용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관심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기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경제가 부상하면서 떠오르면서 중독적인 기술이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관심경제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자 하버트 사이먼이 1970년에 처음 정의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 하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곧 돈이 되는 경제 시스템, 관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풍요로운 것이 관심의 빈 곳, 관심이 이제 적어지는 것을 낳는다고 말하면서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희귀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보가 점점 많아질수록 관심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이제 어때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얻어야 하는데 정보들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분산되면서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관심이 얼마나 희귀한 가치인지, 관심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V 채널이 3개밖에 없었던 1970년대에 관심 경제 개념을 만들어냈던 사이먼이 셀 수 없이 많은 이러한 것들의 소비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넘어 중독시키는 경쟁을 지금 보았다면
아니면 가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중독 경제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경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보았다면은 이제 중독된 이 현실에 대해서 중독 경제라고 표현을 했을지도 모른대요. 자, 오늘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관심의 양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요. 쓸 수 있는 관심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된 관심이라는 파이,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 파이, 먹던 파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가 커진다라는 말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총 그 수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정되어 있는 관심, 이 파이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관심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정되어 있는 이 관심 안에서 더 많은 지분, 더 많은 관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얼마나 많은 지분, 그러니까 관심을 차지했는지가 그 기업의 가치로 이어지게 된대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위에 관심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심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경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확보해야지 이제 많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제 주주 설명회에서 뭐 항상 자사는 자신의 회사입니다. 자신의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 시간 증가에 대해서 말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또 자신의 서비스 이용 시간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잘 되고 있어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예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시청 시간이 곧 TV를 앞설 거라고 말해요. TV보다 더 뛰어나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좀 더 공격적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런 인터뷰를 이야기했대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회사들이 아니라 인간의 수면 시간이에요. 이거 어때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수면 시간 외의 시간을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는 이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까지도 넷플릭스를 보게 하는 그런 관심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관심 경제를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관심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인간의 관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외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사로잡고 관심을 더 오래 붙잡는 것이 기술 기업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끄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의 좋아요 알림 버튼, 빨간색 탁 뜨면은 그 눈에 삽으로 잡히잖아요. 관심 끌죠. 또 가변적인 보상 구조,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기나 규모가 불규칙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관심이 가게 되겠죠. 또 타임 시리즈 자동 재생, 우리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리즈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자동 재생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다음 시리즈를 보게 만드는 그 관심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이나 디자인 역시 관심을 잡기 위한 중독적인 장치들이래요. 그래서 이 중독적인 장치들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심 경제라고 하는 것이 중독 기술을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관심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관심 경제 때문에 중독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까? 여기에서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가장 빠르게 자본화할 수 있는 자원이래요. 그래서 자연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석유와 광물 이것들과 달리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석유나 광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비교,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은 우리의 마음, 집중력,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중독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 위협적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시간을 착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독 기술이라고 하는 게 관심 경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런 기술 기업의 시간 착취는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대요.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의 가장 귀한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적정 시간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대요. 인류의 가장 귀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적정 시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돼요. 이 적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적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독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하는 적정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기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기술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와 담론, 이야기들이 필요해질 거라고 해요. 이것이 새로운 적정 기술 운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적정기술 운동, 뭔가 중독 기술을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음 문단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중독 기술을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목소리. 그러니까 극복하려는 이제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품 매니저를 일했던 트리스탄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윤리적 디자인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매일 이제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고 종교나 정부보다도 이 영향력이 크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윤리적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처음에 나는 어떻게 윤리적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선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윤리적인 선서를 이제 기술기업 개발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기술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디자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선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 이런 윤리적인 디자인을 위한 원칙들, 요것입니다. 를 제시하면서 기술이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을 파고들어서 착취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발명자인 저스틴 로젠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페이스북을 떠난 후에는 페이스북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종류의 푸시 알림을 끌 것을 추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뜨면은 알림 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없어지도록 끊도록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스마트폰을 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녀 보호 기능 설정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는 거래요. 아예. 그래서 이런 주체적인 차단이 이 저스틴 로젠스타인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독 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해리스와 이제 로젠스타인의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 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원칙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 로젠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주체적인 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세대의 키워드는요, 몰입형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몰입형 기술이에요. 자, 이 몰입형 기술이라고 하는 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우리 다음 지문에서 같이 볼 겁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몰입형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몰입형 기술들은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지워주고요. 기술이 구축한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제공하게 될 거래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지운다는 것은요, 현실과 가상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가상을 현실처럼 사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의 기술, 몰입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몰입형 기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보다 더 즐겁고 자극적인 가상 세계를 제공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현실에 빠져나온 뒤에도 가상 세계에서 제공하는 보상 때문에 다시 가상으로 끌어들게 될 것이래요. 그럼 현실에서의 삶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 삶 자체가 가상으로 옮겨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 같은 경우에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래요. 돌리형 기술이 완전히 도래하지는, 완전히 찾아오지는 않은 지금에도 우리의 삶은 소셜 가상 현실에 자주 잡혀 있기 때문이래요. 소셜 가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셜 미디어 속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소셜미디어 속에 이러한 현실들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몰입형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더 조심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냅챗, 스냅맵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벌써 가상현실의 직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스냅맵이 다른 소셜 서비스와 차별되는 지점은 실시간의 삶,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래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일상을 담고 있고요. 스냅맥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 기술이 실제를 삼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이제 몰입형 기술이 다음 세대 기술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러한 몰입형 기술, 가상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침범하는 가상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상기술과 몰입형 기술은요, 우리가 기술과 맺고 있는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대요. 자, 어떤 변화냐? 자, 사용하는 때, 사용하지 않는 때, 이 기술을 사용하는 때와 사용하지 않는 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항상 기술 속에 있음이 기본 설정값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가상기술과 이제 몰입형 기술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술 없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기술이 만든 이제 가상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독으로 정의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술 속에 기술이 들어가 있게 될게, 우리가 삶 속에 기술이 들어가 있게 될게, 우리가 기술 없이 살아가게 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술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때, 미안해요. 모두가 기술이 만든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기술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중독으로 정의할 것이냐? 어떤 걸 정의할래? 우리가 기술이 불러오는 중독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기술은 우리의 뇌를 미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바꿔놓을 수도 있대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중독을 파악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를 집어삼키게 되면서 우리는 중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게 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독으로 정의할 것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리적인 표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의견을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독할 것들이 없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중독된 현실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에 우리의 현대 중독적인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즘 기술들이 중독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러하게 중독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법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중독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중독 기술의 위험성,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 중독 기술을 만들게 된 관심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관심경제에 따른 중독 기술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됐고요. 이러한 관심경제, 중독 기술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현실 상황 속에서 미래의 이 몰입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더 가상현실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는 중독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독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한 시간을 이제 정하는 그런 것들, 논의들이 필요하다. 중독 기술들에 대해서 중독된 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